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클라이백스의 이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간단히 뭐가 도대체 기후변화고 기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감축 사업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감축 사업만 딱 설명하고 끝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건물 부분의 감축 사업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하는 부분을 좀 넣어서 파트 4번에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사업 부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파트로 해갖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기후변화를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그림이 너무 단순해서 조금 낯설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구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닫힌 개라고 볼 수도 있고 열린 개라도 볼 수도 있는데, 인류의 입장에서는 닫힌 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대기권, 빈권, 직권, 수권 이렇게 네 개로 권역으로 나뉜다고 보고, 이 네 개 사이에서 에너지나 물질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지구의 전반적인 온도라든지 그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지구가 구성이 돼 있고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요 균형이 깨지는 거를 이제 어 균형이 깨지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균형이 도대체 왜 깨지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구는 기후변화가 계속 있어요. 기후변화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이유가 지구 자체적인 자연적인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 때문에 기후변화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구 자체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 다양하겠죠. 뭐 지각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전축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빙하기가 온다든가 간빙기가 온다든가 이런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화석연료 사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이제 석탄이나 석유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가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서, 뭐, 3차 혁명, 4차 혁명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4차 혁명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IoT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더 많아지고 사용하는 장비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단위 면적이나 단위 인구당 에너지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 다우지수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어 갖고 이 표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냐? 뭐 맞죠, 맞는데 그렇다고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화석연료 말고도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다른 방법들이 뭐 원자력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 때 화석연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는 이제 화석연료 사용이 많다 보니까 요게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성장이 문제가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졌다는 그 원인이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네, 무분별한 경제 발전으로 이제 제품 생산량이라든지 에너지 생산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페이지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 온실가스는 말 그대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가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 뭐 메탄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온실가스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과거 몇만 년 동안의 온실가스 증가량보다 지난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동안의 온실가스 농도가 몇백 배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효과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와서 우주로 다시 반사돼서 나가는 부분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를 내서 온실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밸런스가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실 효과가 유발이 돼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는 다시 그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랄까요, 기후 이상 현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존에 과거 30년, 100년 동안 겪지 못했던 기후 이상 현상들을 이제 인류가 겪게 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자각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그게 이제 한 1980년대 정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던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온실가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대 온실가스라고 해서 교토정사에서 정해진 온실가스가 있는데 요거 말고도 종류는 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인류가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에 어떤 거를 줄여야 될지를 교토정사에서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6가지, 이산화탄소, 메탄,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류, 육불화황, 과불화탄소류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관리를 하고 이제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감축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실가스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는 옆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두었고요. 대부분 이제 탄소 중립이다, 뭐 온실가스 감축이다 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마 이산화탄소에 치중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에 치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은 이제 메탄 쪽이라든지 뭐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감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얼마 전에 저희 대한민국도 메탄 감축 서약이라고 해갖고 그런 게 국제 조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 이제 서명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메탄 쪽으로도 이제 관리를 하고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감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될 것 같은 움직임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 페이지를 좀 넣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온실가스별로 특성을 좀 나타낸 표인데 그냥 보면 좀 너무 헷갈릴 것 같고요. 저희가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GWP라고 부르는데 이 지수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100년 동안 머무를 때의 온실 효과를 1이라고 봤을 때 다른 온실가스들을 이제 지수로 나타낸 이제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가 GWP가 1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매년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의 조사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은 이제 25, 아산화지수는 298 정도로 돼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산화탄소가 100년 동안 1이라는 그 오실 효과를 나타낼 때 아산화질소는 100년 동안 298이라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귀여운 수준이고 사실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가스들이 GWP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좀 더 그 온실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들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좀 페이지를 구성해봤습니다. 온실가스는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온실가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9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농도, 그러니까 과거의 농도죠. 한 300 ppm 정도, 300에서 330 ppm 정도 되는 농도였는데 그 정도의 농도에서 있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14도 정도가 유지가 되었었다라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적당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인류가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온실가스가 증가를 했고, 그게 얼마나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페이지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 온실가스를 관측을 시작한 거는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한 1960년경 정도부터고요. 국내는 한 1990년 정도부터 온실가스를 관측을 하기 시작해갖고 보시면은 과거 1960년도에 310 ppm 정도였다가 현재는 404 ppm, 아마 410 ppm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0 ppm이 증가했는데 이 속도가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그 미국 부통령 지냈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증가됐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 속도와 양이 과거 몇만 년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몇백 배, 한 300배 정도, 300배에서 500배 정도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결국에는 지구 평균 온도를 변화시키고 그 평균 온도가 변화된 것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 밸런스가 깨졌고 지구는 그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기후 이상 현상이라든지 뭐 일어나지 않았던 뭐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지구상에 인류가 없고 지구만 있다고 하면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가뭄이 일어나건 홍수가 일어나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인류가 기존에 일궈놨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반 시설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피해 규모라든지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의미하는 게 꼭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경제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마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피해가 먼저 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 안전 쪽에 좀 문제가 있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국가들에 의해서 먼저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선진국 쪽으로 가면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좀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기상 이상 현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요거 말고도 많은데 얼마 전에 호주에서 났던 산불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뭐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연발화라고 하죠. 온도가 높아지고 건조해지면서 그 발화점을 넘어가는 온도 때문에 뭐 낙엽이라든지 건조한 부분에서 불길이 시작돼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그런 상황,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뭐 빙하, 녹고 있는 빙하라든지 뭐 하층 봄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도 많이 보셨던 장면들이고 사막화 현상도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존에 있던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물이 저수지였던 부분이 너무 증발이 빨리 되고 물이 채워지는 것보다 증발이 더 빨리 되는 경우 때문에 사막화가 되고 너무나 극심해지는 기후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이것보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해수면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인류가 살고 있던 토지의 많게는 30% 정도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해수면 상승이라는 부분이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좀 잘 살지 못하는 국가들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그러면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PCC라는 기관이 있어요. 국제 기구죠. 기구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름이 어렵긴 한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저렇게 써 있는데 보통 IPCC라고 약자로 읽고요. 그래서 위에는 IPCC 이제 구조도를 좀 그려봤고요. 어떻게 지금 IPCC가 구성이 돼 있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구성을 해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IPCC에서 나온 보고서라고 아마 많이 인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들, 뭐 AR이라고 하는데 어세스먼트 리포트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IPCC는 1988년에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기상기구하고 유엔 환경계획이 같이 설립한 기구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계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리포트들을 발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6차 보고서가 나와 있고, 아마 보고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그룹별로 따로따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뭐 종합보는 아마 각 그룹이 나온 다음에 아마 내년 3월이나 6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 이제 종합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주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는 이제 정책 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1988년에 설립된 기구에서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라는 보고서를 냈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뭐랄까요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UNFCCC라는 걸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래서 조금 절차도를 오른쪽에 좀 넣어봤어요. 조금 내용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유엔이 대응 방안 논의를 했고 국제 협약이 필요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좀 흐름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조금 기후변화 협약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92년에 UNFCC가 채택이 되고 94년에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앞에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부족하다 싶으니까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기간이 20년도까지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파리협약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리협약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채택이 되고 16년도에 발효가 돼서 지금 이제 21년도 이후에는 파리협약 이제 신규 체제라고 부르는데 파리협약을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UNFCC를 조금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구온난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발생이 돼서 점점 이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교토오정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교토오정서를 지금 이 페이지에도 내용을 넣어놨는데 의무적으로 뭔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들어간 조항이 있는 최초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교토정서의 어넥스 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록서죠. 부록서에 나와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의무 감축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없지만 의무가 있는 조금 이상한 그런 조약이 맺어져서 사실은 뭐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교토의정서가 끝나고 파리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큰 흐름에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토의정서로 넘어가서 혹시 제가 좀 빠른가요? 괜찮을까요? 네. 이제 교토의정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파리 협약도 어떻게 보면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고 교토의정서에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라든지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토의정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지금 파리 협약도 이해가 아마 빠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 내용을 제가 왼쪽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토정서가 내용이 많긴 한데 사실 볼 거는 딱 저렇게 세 개거든요. 이제 신축성 메커니즘이라는 안에 이 세 개가 있는 건데 그 세 개가 이제 배출권 거래제, 그 다음에 CDM이라고 많이 부르죠. 청정개발 체제, 그 다음에 공동이행제도 JI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린 거고요. 방금은. 네, 그 감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세 개가 골자로 돼서 진행이 되었고 사실 요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배출권 거래제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정해놓고 캡앤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총량을 정해놓고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이나 국가가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국가한테 감축량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럼 도대체 왜 했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진국에서 100달러를 들여갖고 1톤을 줄이는 거랑 개발도상국에서 100달러를 들여서 100톤을 줄이는 거랑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개도국에서 돈을 들여갖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그런 느낌을 그런 시스템을 이제 차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이제 청정개발 체제입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은 이제 자본이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제 선진국들은 자본이나 인프라는 충분한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약간 물물 교환을 한 거죠. 이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그 실적을 다시 선진국이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청정개발체제 CD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JI라고 부르는데 앞자만 따갖고 공동이행제도입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거든요. 교토정책 당시에. 92년도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JI 쪽으로는 많이 발달을 하지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선진국들끼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미국이나 뭐 선진국으로 분류된, 쉽게 말씀드려서 교토정서에서 어넥스 1 국가로 분류된 국가들끼리는 JI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같은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 이후에는 교토의정서 이미 끝났죠. 22년도니까. 네, 20년도 이후에는 교토의정서가 끝나고 파리 기후 체제, 파리 체제로 넘어갔다.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교토정서는 좀 중요하게 봐두실 내용이 요 세 가지 부분. 그 대출권 거래제, 그다음에 청정개발체제, 그다음에 공동이용제도 이렇게 세 개. 그 기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후에는 교토정서 효력이 소멸됐다. 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큰 틀에서는 크게 뭐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파리협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파리협정은 사실 요것만 해도 강의를 뭐 한 4~5시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범위도 많고, 어, 다양하고, 문제도 많고, 이슈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 COP라고 당사국 총회라는 이제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 27회가. 그때 발생된 내용을 정리한 세미나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라든지 이슈 사항들이 어마어마해서 요거를 뭐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감축 사업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협정 내 온실가스 감축 제도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도라기보다는 요 감축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6.2조, 6.4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협정의 6.2조에 보시면은 협력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협력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6.4조는 지속 가능 발전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기존의 CDM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SDM이라고 아마 부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약간 특이한 점은 6.4조는 기존의 교토정서의 CDM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 집권적이고 SB라는 기구에서 이제 감축 사업에 대한 모든 걸 관장하고 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리협정하고 이제 교토 프로토콜하고 가장 다른 점이 이 6.2조 협력적 접근법입니다. 협력적 접근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교토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모두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게 기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를 깨달은 거죠. 교토 프로토콜에서 뭐 역사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분권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조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다 관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드니 너희들끼리 너희 지금 뭐 옆에 있는 나라든 뭐먼 나라든 너희들끼리 뭐 제도를 만들건 뭐 방법을 만들건 어떻게 하든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봐라 라고 그런 내용이 이제 6.2조 협력적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배출권 거래제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축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 협력적 접근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파리협정에서 가장 좀 특이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감축제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파리협정에는 이제 감축제도 말고도 탄소 시장이라든지 적응이라든지 손실 피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교토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만 있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놓치고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파리 협정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기고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제가 CBDR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는데 이게 한글로 풀자면 번역을 하기 나름이긴 한데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해석을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들의 이슈이긴 합니다. 모든 국가들의 이슈이긴 한데 과거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에 생긴 거를 왜 개발도상국한테 의무를 지우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의도가 약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진행은 하지만 선진국 너네들이 좀 더 노력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라는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진국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고 기술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요 CBDR 원칙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토 체제에서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뭐 여러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파리 체제를 구축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탄탄하고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세밀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2조하고 6.4조에 따라서 감축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도 6.4조보다는 6.2조 쪽으로 아마 정부에서는 많이 흐름이 갈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뭐랑도 이제 협정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조가 조금 뭐랄까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 정도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참고적으로 좀 큰 흐름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된 건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올해 11월에 이제 세미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이 경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페이지인데 뭐 요것만 보셔도 크게 어떻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국제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들을 내놓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 지금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다 보니까 감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페이지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처음 접하시면은 조금 뭐랄까요, 좀 낯설 수도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 하면은 뭔가 있던 걸 없앤다라고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뭐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요 식으로 모두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 배출량을 뺀다. 뭐 요게 이제 뒤에 누출량은 뭐 제외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오른쪽으로 올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빨간색 그래프가 베이스라인 배출량인데 이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내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의 차이만큼의 감축량이 발생을 하겠죠. 요거를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개념은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안에서 뭐 알고 계신 아까 설명드렸던 CDM이라든지 뭐 VCS, GS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요 다수의 제도가 있지만 이 다수의 제도들에서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감축하는 것도 있지만 뭐 산림을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들, 흡수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혹은 제거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직 방법론이 많지는 않지만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포집을 해서 다른 곳에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CCUS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CCUS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많이 이슈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CCUS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 주자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은 감축 사업을 하려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감축 사업을 하려면은 일정한 방법론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방법론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론이 국내에는 한 90여 가지 정도가 있고 CDM에는 한 260개에서 70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방법론도 많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주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론들은 경제성이 입증된 혹은 경제성이 나오는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데 감축 사업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제성이 나오면 안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샜는데, 예, 감축 사업 방법론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걸 왜 그러냐면, 뭐, A, B, C라는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했는데, 다들 주장하는 내가 감축한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사업이 넘어지게 되면 누가 그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방법론을 정해놓고 약간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축 사업을 하려면 이 룰을 따라라 라는 정부나 어떤 기관, 기구들에서 정해놓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론들이 지금 앞에 넣어놓은 거는 요거는 이제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외부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외부 사업 방법론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좀 간략하게 넣어봤고요. 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CDM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CDM 사업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CDM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조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넥스 1 국가와 어넥스 1이 아닌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 그리고 감축 실적이거든요. CER. 요거를 주고받고 요렇게 해서 요 주고받기 위해서는 CER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UNFCCC의 EB라는 기구에서 CER을 발행을 해주고요. 요청을 하고 이제 발행을 하고 다시 non-annex 국가가 요 annex 1 국가한테 CER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밑에 내용들이 있긴 한데 약간 좀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고 한 네 번째 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CDM은 신규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교토 프로토콜, 교토정서에서 지금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교토정서는 20년까지가 효력이 발생돼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는데
20년도까지의 발행 실적, 그러니까 20년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1년도부터 나오는 감축 실적은 아직 인정은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COP27에서는 뭐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너무나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라서 그거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20년도에 끝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CDM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국제 사업이다 보니까 이슈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푹스토브라고 이제 화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덕을 보급을 하고 그 화덕을 보급을 함으로써 FNRB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재생 가능하지 않은 그 뭐랄까요 그 에너지 뭐 그거를 이제 감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감축하는 거죠. 나무 사용량을 그런 사업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급이 잘 된 게 맞냐 그다음에 뭐 거짓으로 한 거 아니냐 혹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손실률이 이게 모니터링 한 게 맞냐 그리고 몇만 대 몇십만 대를 깔다 보니까 저희가 이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게 감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하는 건 이제 모니터링 보고서 단계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샘플링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을 합니다. 이제 몇십만 대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을 한 결과를 가지고서 감축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럼 그 샘플링이 맞는 것이냐 뭐 조작된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대응이 힘들고 그 다음에 현지적인 문제 현지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코로나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골치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최근 한 2, 3년간 그것도 그렇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도까지가 CDM 기간이기 때문에 21년도부터 나오는 크레딧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고 혹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구나 기관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절차입니다. 뭐 일반적인 사업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다시 이제 액션을 취하고 이런 PDCA 절차와 비슷한데 뭐 동일한데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승인 기구에서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검증기관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사업을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한 걸 다시 한번 제3자가 검증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껴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니터링 보고서가 맞게 쓰여진 건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네 번째 줄에 써놨는데 그러니까 CDM 사업을 통해서 국내 CER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CER을 가지고 오려면은 그 국내 외부 사업에 있는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지침상에 들어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사업 시행 단계에서부터 국내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DM을 통해서 내가 CER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배출권으로 사용하고 싶다. KOC로 전환해서 KOC로 이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 초기 단계, 설계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국내 제도인데요. 국내 제도는 이제 배출공고의 이제 외부 사업이 있는데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축량 산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얘기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국내 외부 사업은 할당 대상 업체가 할당 대상 업체 조직 경계 외부에서 한 사업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할당 대상 업체는 국가가 온실가스를 관리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선정을 한 건데 내부에서 감축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이치가 안 맞죠. 당연히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에서 한 사업만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할당 대상 업체라는 거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국가가 너희 기업들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요만큼만까지만 해라라고 지정해 주는 이제 업체들이거든요. 국내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할당 배출권 거래제 말고도 목표 관리제에서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배출권 거래제가 금전적으로 좀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뒷부분에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한 방법론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근데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설비를 교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설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론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방법론들을 보고 대략 어떻게 사업 감축량을 산정을 하겠다 정도는 이제 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4페이지 되는데 지금 건물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승강기 회생작용 장치라든지 뭐 난방 방식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앙 난방을 지역 난방으로 바꾼다든지 대부분 몇 가지 방법론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주식회사 클라이백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약간 공교롭게도 건물 부분 사업이에요. 이제 수자원공사랑 지금 신축 건물 수요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고 쉽게 말씀드리면 수열에너지를 이제 건물에서 사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론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수열에너지 같은 부분은 지금 롯데타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곳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도 지금 그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강원도에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감축량을 산정받기 위해서 감축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업 기간이라든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과업 내용 이렇게 지금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방법론 주요 개발 내용들은 요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외부 사업 방법론 중에서 주요하게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중에서는 뭐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게 가장 주요한데 요거는 너무 실무적인 얘기라서 이런 식으로 좀 건물 부분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을 좀 제가 더 많이 써갖고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